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재무제표 분석이라는 사건 현장에 뛰어든 금융 탐정이 되어볼 겁니다.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이름은 바로 비교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재무제표에 순이익이 똑같이 100억 원이라고 찍힌 두 회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 두 회사의 투자 가치 정말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건 파일을 한번 보시죠. A기업 그리고 B기업. 겉으로만 보면 이건 완벽한 쌍둥이 같아요. 두 회사 모두 100억 원이라는 아주 훌륭한 순이익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진실을 추락해 볼 겁니다. 모든 기업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우리가 흔히 GAAP라고 부르는 공통된 규칙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근데 이 규칙이 아주 빡빡한 법전 같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기업에게 상당한 유연성,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죠. 바로 이 선택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같은 숫자라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마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선택의 자유가 비교 가능성의 문제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기업이 어떤 회계 처리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진짜 경제적 현실이 살짝 가려지거나 심지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 투자자는 바로 이 선택의 의미를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재고자산 평가라는 건데요. 기업이 창고에 쌓아둔 재고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보고되는 이익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마술에 가깝죠.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선입선출법, P4와 후입선출법, LIFO입니다. P4는 First in, First out. 말 그대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가정이에요. 창고 저 안쪽에 있던 오래된 재고부터 판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LIFO는 Last in, First out.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가정으로 가장 최근에 들여온 새 재고부터 팔린다고 보는 겁니다. 이 간단한 가정의 차이가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기라고 가정을 해보죠. FIFO를 쓰게 되면 옛날에 싸게 사온 재고가 팔린 걸로 계산되니까 매출 원가가 낮아져요.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FIFO 이익 막대는 아주 높게 나타나죠. 근데 이익이 커진 만큼 내야 할 세금 부담도 같이 커집니다. 반면에 LIFO는 최근에 비싸게 사온 재고가 팔린 걸로 보니까 LIFO 이익 막대는 더 낮아요. 하지만 그 덕분에 세금 부담은 줄어들죠. 잠깐만요, 교수님. 그럼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 이익이 완전히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건가요? 똑같은 물건을 팔았는데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파이포가 보여주는 높은 이익은 사실 옛날에 낮은 원가 덕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의 성공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라이포는 현재 시점의 비싼 원가를 반영하죠. 그래서 라이포를 기반으로 한 이익은 앞으로 이 기업이 계속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 다시 말해 미래의 수익 창출 능력을 판단하는데 훨씬 더 현실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단서로 넘어가 보죠.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기업이 공장이나 기계 같은 자산의 가치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건 역시 경영진이 보고되는 이익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감가상각,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자산을 살 때 쓴 돈을 그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즉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비용으로 나눠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한 방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쪼개는 거죠. 여기에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상각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익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게 되죠. 반면에 가속상각법은 자산의 수명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뒤로 갈수록 적은 금액을 처리합니다. 이 방법을 쓰면 초반에는 이익이 낮게 보이다가 나중에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뭘로 선택하느냐는 단순히 회계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경영진이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 이익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한 일종의 전략적 결정이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싶으면 정액법을, 미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세금을 좀 줄이고 싶다면 가속상각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가장 까다롭고 주관적인 단서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공정가치 회계인데요. 특히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지 않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 가치라는 게 검증하기 어려운 추정치에 기반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회계 기준에서는 이 공정가치 신뢰도는 세 단계로 나눠요. 레벨 1은 가장 믿을만합니다. 오늘자 삼성전자 주식 가격처럼 시장에 명확한 가격표가 딱 붙어있는 자산이죠. 레벨 2는 직접적인 가격표는 없지만 비슷한 자산 가격이나 이자율 같은 관측 가능한 데이터를 참고해서 값을 매기는 거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레벨 3입니다. 이건 시장의 가격표도 참고할 데이터도 거의 없어서 회사 내부의 복잡한 모델이나 가정에 의존해서 가치를 추정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레벨 3는 과연 기업의 창작 영역이 아닐까요? 내부 모델의 가정을 아주 조금만 바꿔도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판적으로는 이걸 막투 모델, 즉 모델에 따른 평가를 넘어서 막투 미스, 신화에 근거한 평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 투자자는 이 영역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단서들을 살펴봤습니다. 재고자산, 감가상각, 공정가치. 이제 이 단서들을 모두 모아서 단순히 보고된 숫자를 넘어 그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의 시각을 갖추는 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익의 질을 확인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익이 다 똑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죠. 회사의 핵심 사업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생한 진짜 이익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땅 팔아서 벌었거나 회계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이익인지를 구분하는 것. 그게 바로 이익의 질을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탐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체크리스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 네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일회성 이벤트로 이익이 부풀려진 건 아닌가. 둘째,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유독 이상하고 특이한 회계 방식을 쓰고 있진 않은가. 셋째, 매년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안정적이라면 이익 평탄화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기준을 너무 자주 바꾸고 있진 않은가. 이 질문들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의 안전과 만족스러운 수익을 약속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바로 철저한 분석입니다. 재무제표의 숫자를 그냥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석하는 것. 그게 바로 투자의 진짜 시작입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이야기는 손익계산서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그 최종 결과값이 아닙니다. 그 숫자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 그 행간에 숨어있는 기업의 수많은 선택과 전략 속에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이 그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내는 멋진 탐정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